안녕하십니까. 토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지내십니까? 5월 5일 음, 어린이날 음, 밤 8시 반인데요. 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게. 아무것도 못하고 음, 저희 집의 유일한 어린이가 지금 너무 심에 빠져 심심해가지고 있겠네. 그러겠네. 주리를 틀다가 어. 공부하는 형 방에 막 들어가려고 했다가 혼나고 아이고 안 됐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참고로 저기 서울시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그 준비한 서울 서커스 축제가 있어요. 아, 저도 그거 어저께 음, 알고 오늘도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했어요. 어, 오늘은 근데 비가 와가지고, 오늘 보셨어요? 오늘은 안 보고 어제 봤어요. 근데 또 그런 건 또 안 간다고 해서 못 갔어요. 서커스 아, 재밌었을 것 그렇구나. 같은데. 어, 음, 근데 나는 그 박동원 부장님의 그 자세가 맞아요. 애가 싫다고 하면은 안 가는 게 맞아. 음, 아무리 좋은 뭐가 이렇게 있어도, 싫은 걸 억지로 데려갈 이유는 없는 거고, 어제 저는 사실 그 한겨레 신문 보다가, 그러니까 아, 이게 저는 종이 신문을 이래서 한 번은 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종이 어, 신문은 왜 종합 정보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한 장 한 장 하다가 이렇게 딱 사진이 나오는데 서커스 어, 하는 사진인 거예요. 공중보게 하는 사진. 어, 딱 보는 순간, 어라? 서커스네? 하고 봤더니 서울 서커스 축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내가 몇 년 전에 이걸 봤거든. 아, 그리고 그때 너무 좋았거든, 내가. 몇 음, 년 전에는 이거를 문화 비축기지 있죠? 네네,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에 맞아요. 있는, 거기에서 했었어요, 몇 년 전에는. 아, 그때 보셨어요? 어, 문화비축기지가 상당히 음, 공간이 위가 음, 높잖아요. 음. 예, 그래서 그거 하기 거기서, 좋겠더라고요. 다양한 거기서 했었는데, 음, 근데 사실은 문화 비축기지보다는 오히려 접근성은 노들섬이 더 좋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하여튼 가운데 있으니까 말 그대로.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 어제 사람 엄청 많이 왔고, 그리고 어제 어, 제가 혼자 또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서커스 그 보러 갔을 때는 네, 나는 서커스에서 나오는 그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다 너무 신기하고, 그때 막 그 장대에서 막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막 하는 거, 막 그 외줄 타기도 그렇고 막 내가 기가 막히게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보는데, 같이 갔던 그 딸아이는 너무 심드렁하니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약간 내가 상처받았어. 하하,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 나는 서커스를 너무너무, 우리는 왜 어렸을 때 서커스 보러 가면 최고의 그 이벤트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도 나는 시골에 사느라고 뭐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옛날엔 도시에 살아도 부모님들이 그런데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진짜? 음, 그래가지고 나는 얘를 데려가면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얘는 음, 별로 심드렁하길래, 그래서 이번에 내가 혼자 보러 갔거든. 음, 역시 어른이 되니까 이게 좋아. 나이 50이 넘어가니까 내 욕망에 충실할 수 있어. 그러고 내가 보고 싶다. 싶은 거 보고 그리고 보다가 이렇게 좀 지치잖아. 네, 그냥 오면 돼. 어제 부럽네요. 제가 보러 갔다가, 음. 근데 사실 어제 공연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네, 이를테면 중간에 어떤 공연이 있었냐면, 네, 그 우리 안에 공기던가? 그러니까 어, 이게 뭐냐면 되게 특이한 그건데, 공중고개인데 네.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과 그리고 비장애인과 둘이서 같이 하는 공중고개예요. 아니, 장애인이 서커스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 되게 놀라워요. 어, 그리고 보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사고로 이제 가슴 이하로 감각이 없는 분인데 남자분이에요. 어.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진짜 그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한 게 느껴져요. 음. 그리고 그 줄에 매달려 가지고 올라갔다. 근데 이게 또 공중고개니까 네, 진짜 휠체어가 이렇게 날아다닌다니까. 내가 박동 부장님한테 어, 사진 보내드렸잖아요. 그 네. 공중고이 아, 그게 하늘에 휠체어, 떠서 휠체어예요. 휠체어랑 사람이랑. 어, 휠체어에 앉은 남자랑 그냥 이렇게 비장애인 그 댄서, 여자 네. 댄서랑
둘이서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데 와, 너무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저는 보면서 아, 되게 괜찮은 공연이고 근데 되게 어제 저는 이제 보면서 아, 젊은 부모들은 힘들겠다 싶었던 게 애들이 어제는 왜 날이 되게 더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덥다고 짜증내기도 하고 뭐 사달라 그러고 막 그런데 노들섬이 편의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슨 저기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난 생수 하나를 사기 위해서 줄을 10분 이상 기다려야 했어. 사람들이 다 거기서 라면 막 해서 애들 먹이느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잘 됐고 근데 어제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야, 인간에게 시간과 의지가 주어진다면 마법도 가능하구나. 야, 이게 제목이네. 인간에게 시간과 의지가 주어진다면 마법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하늘을 난다는 걸 우리가 상상도 못하잖아. 네. 근데 꾸준히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서 둘이서 이걸 아마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게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네. 한번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시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왜 이분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난 분은 아니었고 사고로 장애를 한 분인데 이 공연 제목이 우리 사이의 공기. 우리 사이의 공기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이 기사 검색해 보면 사진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만약 내가 살다가 정말로 저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가슴 이하 감각을 잃어버리는 반신불수가 된다고 하면 삶이 되게 위축될 것 같은데 네. 저런 공연을 펼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겠어. 이건 뭐. 근데 이런 그 공연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되게 보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의 몸이라는 게 저런 경지까지 가능하구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하여튼 저는 어제 서커스가 되게 좋았던 거는 어제 했던 많은 공연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훈련을 이렇게 해서 몸을 만든 그 고개사들의 이걸 볼 수 있어서 기회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저도 서울 사실, 서커스 페스티벌 여러분 준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저 말씀 듣고 오늘 이제 비도 오고 갈 데가 없다. 그래서 혹시 오늘도 하나? 그러고 찾아봤더니 실내로 옮겨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한 16개 정도 프로그램, 16개, 한 2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커스 생각하면 그 밤에 큰 천막 쳐놓고 동춘 서커스 이것만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그렇지. 서커스의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경상도 비눗방울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비눗방울로 무슨 하여튼 뭐든 놀라운 경지에 이러면 다 서커스인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저런 것도 서커스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기회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이걸 지금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볼 수 있지만 이거를 하나 띄워놓고 보면 사실 요거 하나로 어떤 공연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기는 쉽지는 않겠다.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았나 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페스티벌을 좋아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의 그 모토가 뭐냐면 저는 삶은 하루하루가 다 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그 부천 영화 페스티벌이어도 달려가고 뭐 어디서 무슨 음성에서 무슨 품바 페스티벌 해도 달려가고 막 그런 걸 이제 좋아하는데 지역 축제들 다니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역 축제 매니아시잖아요. 맞아요. 그걸 또 아는 또 이렇게 도서관 관계자분들께서 이제는 저한테 연락 주실 때 여기 진주 도서관인데요. 저희 진주 남강 유등축제 기간에 맞춰서 강연 오시죠. 그럼 제가 얼른 낚여가지고 이제 달려가고 그러는데 이번에 여러 작품들을 공연을 봤는데요. 네. 그 중에 어떤 한 작품에서는 이제 이게 다 참 무료 공연이잖아요. 네. 서울시 페스티벌이니까 네네. 무료 공연인데 이제 날갯짓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서커스 공연에서
한국 분이었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저거는 휠체어 공연은 이거는 뉴질랜드 분과 유럽 분 두 분이서 그러니까 해외 해외 팀이군요. 고개사들 해외 팀인데 이 날갯짓은 한국 이 분인데 이분이 공연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공연을 준비를 한 20분 정도 되는 팽이를 하늘로 이렇게 날려보내고 막 팽이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일종의 요요 같은 거네요. 맞아요. 요요 같은 건데 왜 약간 좀 이렇게 실에다가 막 날려서 막 하여튼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가능한가 싶을 정도인데 되게 재밌는 건 이걸 또 약간 예술적인 어떤 경지로 승화시킨 작품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이크 잡고 마지막에 공연 끝나고 이게 2017년 서울문화재단 지원 작품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 지원을 받아서 캐나다에 있는 서커스 학교에 유학을 갔다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캐나다 서커스 학교에서 1년간 공부하고 돌아와서 2018년도에 초연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3년을 쉬었다. 근데 제가 서커스를 공부하고 이제까지 준비를 해올 수 있던 거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세금 내주셨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막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아마 어린 이 고개사인데 2017년도에 서울문화재단에 이게 되고 막 그럴 때만 해도 막 엄청난 이제 꿈을 품고 그랬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그 날개가 꺾였을 때 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시간을 잘 버텨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다시 공연을 이렇게 선보일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았어요. 약간 그런 찡한 순간도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그런 이런 퍼포먼스들은 이런 기회 아니면 볼 수가 없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거 저는 이전에 정보를 몰라가지고 여기 보니까 결국에 이런 스폰서는 거의 서울문화재단에서 많이 할 것 같네요. 맞아요. 예. 그럼 서울문화재단을 팔로우하면 정보를 알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그 예전에 이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을 맨 처음 알게 된 건 뭐냐면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회사 이렇게 걸어서 출근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교대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녁 근무를 하면 오후 5시까지 회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밤 근무하러. 그럴 때는 그냥 제가 오후 한 3시쯤 월드컵 경기장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왜 이렇게 매봉산 있잖아요. 네. 넘어서 이렇게 제가 회사로 걸어가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문화비축기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석유비축기지. 네.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공사를 하나 봤더니 이제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한다고. 제가 이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그래서 항상 지나다니면서 포스터나 플래카드 붙어 있으면 꼭 봐요. 공짜로 뭔가 볼 수 있는 거리가 있나 싶어서. 근데 은근히 서울 시내에 공짜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하여튼 너무 좋았어. 서울문화재단 즐겨 찾기 해놓고 뉴스레터라도 받아보면서 맞아.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맞아요. 박 부장님은 어떻게 한 주간 뭐 이렇게 좀 재미난 책을 읽었다거나 재미난 경험하신 거 있나요? 뭐 별로 요즘은 못했는데 강원국 X 김민식 말하기의 태도를 조금 읽다가 말았고요. 네, 마법의 동굴리기는 다 훑어봤고요. 그래서 마법의 동굴리기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새로운 내용은 크게는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마법의 동굴리기였던가? 그렇죠. 이게 맞죠. 이 김성일 씨 이분 동굴리기 시리즈로 유명한 분이죠. 이제 연금 같은 장기 투자 상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가장 최신작이 이게 이제 이분이 최초로 이제 알려진 것이 연금에서의 동굴리기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근데 가장 최신작이 이 책인데 이제
아이 통장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주는 거기에 관한 내용이고요. 책은 한 300페이지가 될까? 300페이지가 안 되네요. 그리고 사실 책을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메시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그냥 잠깐 요약을 해본다면, 원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이지. 빠르게 시작하는 거.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이도 지가 어른이 돼서 돈 벌기 시작하고 월급 받아서 하기 네. 시작하면 늦으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그냥 통장 만들어서 해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김성일 씨가 이전부터 해왔던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높은 수익률을 한 번에 달성하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면 그 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이라도 굉장히 장기간으로 가져가면 복리의 마법에 의해서 안정적이고 결국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에 이를 정도의 수익은 만들 수 있다. 예, 그건데 그거에 가장 적합한 예가 사실은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케이스가 태어나자부터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얘기고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실제로 그 증여 한도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매월 부모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돈으로 했을 때 그렇게만 해도 이 친구의 자산이 결국 은퇴할 때 이 친구가 은퇴할 그 아이가 은퇴할 때를 보면은 오케이. 어마어마한 넣은 돈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계산해서 보여주고 그게 실제로 인플레가 또 얼마일 때 낮을 때 높을 때 이걸 다 고려해서 해봐도 현재 가치로 또 환산해봐도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규모의 돈이 아닌 정말 큰 돈이 모여서 큰 힘이 된다 이 친구 인생에 그런 얘기고요. 이게 투자 공부를 조금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런 중요성을 환기시키거나 또는 이 가장 초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의 상황에 대입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책이고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 포트폴리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데 역시 이분의 투자 전략은 네 글자로 하면 자산 배분이에요. 자산 배분. 네, 자산 배분. 자산 배분을 딱 한 7%? 7% 정도가 가능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크게 잃지 않고 또 크게 얻지도 않지만 그 변동성을 7%를 계속 할 수 있는 건 큰 최소로 거지.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근데 그거 한국형 그래서 K 올웨더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제안을 하는데 다른 책에서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K 올웨더 연금을 위한 그런 K 올웨더였다면 맞아. 이 K 올웨더도 이제 계속 이를 시간이 위한 초장기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야. 조금 바뀌고 거의 바뀐 건 없는데 일부 상품이 조금 바뀌고 그리고 이 K 올웨더 한국형 올웨더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시거든요. 원래 올웨더는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죠? 쪽에서 미국의 그 누구지? 유명한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요즘은 그 홍춘욱 박사님도 뭐 자주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자산 배분 전략가 그분의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 상황에서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일단 화폐가 다르고 그래서 한국형으로 그거를 갖다 변형한 소위 이제 K 올웨더라는 거를 어떤 뭐 A라는 분도 나는 이렇게 변형을 해봤어라고 내시고 또 B라는 분도 나는 이렇게 변형해봤어라고 내시고 그래서 K 올웨더도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김성일 작가의 K 올웨더, 그 중에서도 오케이. 김성일 작가의 가장 최신의 K 올웨더 를 예, 이제 볼 수 그거를 있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 레이 달리오. 그치? 예, 아, 레이 달리오 찾았어. 아저씨. 예. 아, 올웨더라고도 하고 포시즌이라고도 하고 음. 그 포트폴리오. 근데 저도 음. 한 20년 이상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서 이게 다 성공했다는 건 아니고요. 많이 해봤다는 게 제 이 투자 경력의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를 해봤다. 중요하죠. 예, 오랫동안 그래도 그걸 많은 해봤다는 실패를 게. 해봤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큰 자산이야. 예, 지나고 보니까 음? 저도 이 자산 배분이 결국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예, 개별 주식은 정말로 이게 주식을 사람들이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보니까 사고 파는 게 쉽다 보니까 쉽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어렵지.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이거는 이코노미스트들도 그 애널리스트들도 제대로 맞는 사람보다 틀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그래서 왜 오죽하면 S&P가 차라리 저거보다 그러니까. 낫다며. S&P 수익률이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 수익률보다 더 높다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정말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 정도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시간과 노력도 들이는 그런 후천적인 부분도 있고 선천적인 성향도 맞아야 되고. 네, 그래서 맞아. 개별 주식 투자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다. 네, 제가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고요. 20 몇 년 만에 결론이에요. 일찍 결론 낼 걸. 차라리 자산 배분하고 리밸런싱 하는 거를 갖다가 해서 마음 편하고 내 시간이나 확보해서 다른 일을 할 걸 하는 후회가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 소위 K 올웨더도 그러니까 이런 자산 배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산 배분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은 직접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이걸 간접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하는 요즘 투자 그런 솔루션들, 플랫폼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쓸 수도 있고 그 약간의 수수료가 아까울 수 있잖아요. 물론 약간의 수수료는 아니에요. 자산 배분 투자는 기본적으로 5%에서 7%?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한 0.5에서 1%를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매년. 그치. 클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그만한 전문성이 있다면 그걸 넘어서는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나쁜 방법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 올웨더도 여러 가지 뭐 강환국 K 올웨더, 홍춘우 K 올웨더, 김성일 K 올웨더 저는 여러 계좌에 나눠서 다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뭐가 이기나 보자. 야, 이게 재밌겠다. 약간 게임처럼 이렇게 즐기면서 여유 있게. 예, 그래도 마음이 좋은 거는 조금 더, 그치. 예, 이거는 한번 세팅을 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게 그 캘린더에 표시해 놓은 날 리밸런싱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생업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권합니다. 오케이. 정말로 올인할 거 아니면 정말로 전업 투자하실 거 아니면 그리고 선천적으로 정말 투자 감각이 뛰어나신 분 아니면 자산 배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이 자녀를 위한 그 마법의 돈 굴리기 책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부모가 아이의 은퇴 후 자금까지 미리 이제 생후부터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은퇴 후까지 됐지만, 뭐 꼭 은퇴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뭐 알아본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은 연금저축 계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보면 요즘에 뭐 자녀 증권 투자 상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사실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별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도 그렇고요. 연금저축하면은 직장인들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 태어나자마자도 만들 수 있는 게 주민등록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게 연금저축계좌예요.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를 만드시고요. 자녀 거 만드셔서 10년에 2천만 원씩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20세 이하는. 오케이.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연금저축계좌 만들고 그 10년 안에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고 증여 신고하시고 어렵지 않아요. 현금 증여 신고 5분이면 합니다. 네, 홈택스 들어가서 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그걸로 자산 배분 KO래다 하셔갖고요. 예, 그거 그냥 해주세요. 그러시면 되고요. 그리고 20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네가 넣어라. 네 연금 저축 계좌니까. 일단 그래도 종잣돈은 일단 아빠가 만들어준 거네. 세게.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예요. 예. 근데 나는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재밌다 생각하는 게 어제 5월 4일자 토요일 그 한겨레 신문에 보면은 네.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2020년에서 2022년 집값 급등기 분석한 논문을 보면요. 네. 당시 2030 연끌 대출론이 과장되었다고. 그때 막 2020 코로나 직후에 막 부동산 가격 상승할 때 막 20대, 30대들이 연끌 해가지고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막 이런 얘기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연끌 대출한 거는 이렇게 저걸 해보면은 3.8%밖에 안 되고 실은 19.7%, 20%에 가까운 사람들은 원가족 지원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아서 그걸로 집을 샀대요. 그랬을 겁니다. 부모 찬스가 5배 이상 많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대충 이해가 가죠, 그죠? 그랬을 것 같지, 그지? 그럼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막 저거 해서 이렇게 막 빚내가지고 막 무리해서 산 게 아니라 오히려 원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아서 그걸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연끌 대출론이 막 나오면서 이런 부모 찬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살짝 이제 아쉽다라고 하면서 이 논문이 나오는데 지금 또 박동부 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겹치는 지점이 있네요. 재밌어요. 네, 네. 그렇지만 실제로 10년에 2천만 원이면 한 1년에 200만 원 정도죠? 월 네. 15만 원. 그렇죠. 월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굉장히 실용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해요. 요즘에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하면 여기까지는 정말로 큰 부담 없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잡다한 거를 해주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연금저축은 그때 안 되면 못 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55세 이상.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원금까지는 뽑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역시 오늘도 많이 배우는군. 네. 참고로 저는 이번 주에 제가 보고 듣고 읽은 것 중에서 제가 순창 국립도서관에서 말하기의 태도 저자 합동 강연회를 했어요. 이번 주에? 근데 이번 주 제가 근데 합동 강연회를 가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강원국 작가님 강연을 나도 들을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20분간 강연하고 남은 시간 동안 서로 질의응답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20분간 강원국 작가님의 강연 시간 동안 강원국 작가님이 딱 얘기하신 게 이거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데 8단계가 있다. 1단계는 공부. 그러니까 읽고 듣기를 통해서 아는 바를 늘리는 거. 네. 2단계는 생각하기. 그렇게 해서 인풋한 것을 내 속에서 한번 이렇게 사색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일. 3단계는 메모하기. 그렇게 떠오른 영감을 자유롭게 적어보기. 네. 4단계가 조금 재밌는데 강원국 작가님은 이렇게 해서 메모한 거를
꼭 부인한테 한번 얘기를 해본대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말해보고, 그래서 상대가, 야, 그거 재밌네. 라고 하면은, 오케이, 요거, 킵. 그리고 만약 배우자께서, 에이, 뭐 그런 시잘데없는 소리 하고 그래. 그러면 바로 이제, 오케이, 얘는 아웃. 약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가 긍정해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5단계, 글쓰기.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는 이제 제대로 이제 각 잡고 그래서 글을 쓰는데, 이 1단계에서 4단계를 거쳐서 강 작가님이 지난 10년간 쓴 글이 2만 편이 넘는데요. 10년에 2만 편이면 1년에 2천 편이면 하루에 그치. 6개 정도는 썼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그거를 다 네이버 메모든 블로그든 다 어딘가에 적혀 있고 그걸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6단계로는 강의를 다니면서 그렇게 메모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썼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말로 푸니까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제 배움이 더 단단해지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7단계는 글쓰기인데 이번 글쓰기는 돈 받고 하는 글쓰기. 기고. 그러니까 원고 청탁이 오면은 이 돈을 받고 글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6단계는 또 말하기인데 부인하게 했던 말하기하고 다르죠. 6단계는 강의니까 돈 받고 말하기가 되는 거고 7단계는 돈 받고 글쓰기가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원고 청탁을 받고 글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원고들을 쫙 모아서 8단계에는 이제 흐름을 잡고 책으로 낸다고. 근데 나는 강호욱 작가님 이 강의를 듣다가 내가 딱 깨달은 게, 나한테는 박동원 부장님이 이 4단계의 대화 파트너였구나.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필터였군요. 필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박동원 부장님한테 항상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블로그든 꼬꼬득이든 원고를 쓰고 그리고 박동원 부장님하고 죄송합니다. 박동원 부장님한테 뭘 얘기할 거리를 내가 하기 위해서 책을 막 또 찾아보고 막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통화 앞두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할까? 서커스 봤던 얘기할까? 아니면 강욱 작가님 강의 얘기할까? 막 이런저런 걸 이제 궁리를 해보거든. 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조금씩 메모했다가 박동원 부장님한테 얘기해보고 근데 또 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또 뭔 줄 알아요? 뭘까요?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또 공부가 되는 거지. 조용히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자, 근데 네.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거는 이건 1단계잖아요. 네. 듣기잖아요. 네.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방송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서 남는 것들은 메모를 해보세요. 이를테면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그러면은 올해 5월 달에 했네? 5월 5일 어린이날 주간에 했네? 그러면 내년도 일정에다가 아니면 올해 5월 5일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해놓고 내년도에다가 왜 연간 반복하기를 기능을 하면 되잖아요. 네. 스마트폰 일정 앱에서. 그러면 내년에 이제 되면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도 이 1단계에서부터 8단계를 한번 해보시다 보면 저는 누구나 다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이 8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내년에는 꼭 가볼래요. 예, 아니면 우리 둘이 가자. 말쯤... 애들 혹시 안 간다 그러시죠. 그러면 예. 우리 둘이라도 손잡고 가서 거기 가면 그리고 내가 시원한 맥주 하나 편의점에서 미리 사가져 갈게. 둘이서 앉아서 맥주 한잔 하면서 우리 사전 정보 있기 때문에 다 싸갖고 가서. 그렇지. 내년 한 4월 중순쯤 되면 나오겠죠? 이거. 그렇지. 그쯤에 한번 메모를 해놓고. 오케이. 나도 그러면 휴대폰에 일정에 메모해 놓을게. 그래야겠습니다. 내일도 지금 또 쉬는 날인데 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 주에 이렇게 좀 빌려놓은 책들이 많고 또 사놓은 책도 있고 그래서 책 읽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 비 오는 날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책 읽는 게 가장 행복해.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미안해.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굉장히 실증을 빨리 내는. 네. 근데 박 부장님. 네. 정말 미안한데
나 때가 되잖아. 네. 그럼 그때가 그리워진다? 아, 그래.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음, 지금 진짜야. 또, 예, 그래서 같이 그냥 나는 달려가야죠. 항상 하는 생각은 뭐냐면 그냥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음. 애가 있을 때는 애가 있는 현재에 집중하고 없을 때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런 거지. 참 쉽지 않죠? 응? 긍정적인 태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일 이게 또 비가 오는데, 내일은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응. 어, 제가 이번 주에 소세원 담양, 그러니까 순창 국립도서관 강의 갔다가 네. 거기 강의를 제가 어떻게 갔냐면 순창은 좀 서울에서 교통편이 좀 불편해요. 뭐 기차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근데, 나는 어떻게 갔냐면 광주 송정역까지 고속철도 타고 가요. 네. 그리고 광주 송정역에서 순창 국립도서관까지는 1시간 정도 차로 걸리거든요. 네네. 택시 타면 너무 비싸고 쏘카를 빌려. 어, 어, 어. 그러면 송정역에 내리면은 쏘카가 대기하고 있어. 그죠? 거기 네, 네, 주차장에. 네. 나는 거기 가서 쏘카 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은 그 담양 소세원에 갔어요. 뭐냐면 어, 광주하고 순창 가는 그 가운데 사이 중간 정도에 담양 소세원이 있거든. 네, 소세원이라는 곳이 왜 그 조선시대 조광조가 이 모함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사약 먹고 이렇게 그랬을 때 조광조의 그 이 제자가 네. 이제 저 세상 이 속세를 벗어나서 나는 그냥 낙향해서 그냥 시골에 초야에 묻혀 살겠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짓고 정자를 짓고 이렇게 산 거잖아요. 네. 근데 나는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문득 그날 아침에 읽은 책에서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 행복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어, 이제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의 그 스토아 철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딱 언제 행복할 것인가? 답은 그거잖아요. 지금 행복하자잖아요. 어, 그게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네. 행복이란 한 사람이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음, 그냥 내가 나답게. 세상에서 막 이렇게 출세하겠다고 막 하고 하는데 부대끼고 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줄 수 있잖아요. 막 그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음, 근데 그게 내 본성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틀어박혀서 책을 읽는 게 나의 본성과 조화를 이룰 수도 있거든. 아까 내가 우리 부장님이 내일 뭐 하냐 그랬을 때 난 책 읽을 때 너무 좋다 그런 게 정말로 나는 그래요. 책 음. 읽고 길을 걷고 글 쓰고 이럴 때가 너무 행복한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나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라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응? 혹시 참 지금 되게 잘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응? 세상적으로 응? 어, 뭐 이른 나이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들은 응? 응? 그게 그분들답게 자기 자기의 그 본성과 잘 맞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 음, 그거는 음, 답은 그들 자신만이 알고 있어요. 어, 각자가. 만약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 나가면서 유명하고 막 이래서 그거 즐기고, 행복하다면 어, 그러면 그게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거고 근데 왠지 뭔가 나는 되게 잘 나가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한데 뭔가 어딘가 헛헛해서 뭔가 중독에 빠지거나 무언가를 다른 걸 탐하며 산다면 뭔가 결핍이 있는 거죠. 어, 행복은 나는 결핍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음, 아, 오늘 저 마무리로 하는 가지 궁금한 점이 말씀하십시오. 그 손기정 문화도서관 가보셨어요? 못 가봤는데? 그러면 음. 카톨릭 대학교 이게 아니구나.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내 도서관 가보셨어요? 거기 역사 박물관은 갔던 것 같은데 서소문 내가 성지 역사박물관. 거기는 갔는데 네. 도서관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여기 도서관이 있는 거다. 아니 제가 음. 오늘 진짜 어디가 데리고 가야 되지 막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아니 서울 시내 서울역 주변에 이렇게 음. 큰 저기 도서관과 그렇지. 예 이렇게 근데 이 공간들을 저는 전에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생긴 지 얼마 어. 안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잠깐만, 되게 좋다. 그 얘기하시니까 저것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송파 책박물관이 있을걸? 거긴 가봤어. 거긴 가봤고. 거긴 가봤어요? 생각보다 아쉬웠어. 좀 작았어. 진짜? 네, 그래?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정말 책 어린이들 하루 정도는 괜찮고요. 근데 하여튼 갈 데가 많잖아. 우리 옛날에 왜 얘기했던 그 의정부 음악도서관, 거기는 진짜 미술도서관. 압권이었어. 거긴 정말 압권이지. 정말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십시오. 비 오는 날. 어디 갈 데 없을 때는 의정부 미술도서관.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따로따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야, 내 의정부시에 대한 인상이 정말 달라졌다니까.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 들 정도로, 그지? 맞아. 그 근처에서. 의정부에 부대찌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멋진 도서관들이 있구나. 예. 결국 도시의 품위를 살려주는 건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와 예술. 저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서울 도심에 새로 생긴 이런 또 이게 자연 속에 있어요. 공원 속에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5월달부터. 예,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제 사무실이라고 할 만한 게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옮겨 다니면서 제가 있는 곳이 사무실이 되는 그런. 그러면 괜찮겠다. 그런 공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추가해 보는 거. 옮겨 다니면서 한번 해보려고. 나만의 사무실. 좋지. 한번 해보려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내일 비 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아니고 어제 참 아침에 오늘 내일 비 온다 그래서 그러면 맑을 때 그냥 얼른 매봉산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 매봉산 이렇게 갔는데 매봉 언덕. 여보세요. 이름은 그래도 산이야. 하여튼 매봉역 옆에 있는 그 매봉산에 갔는데 중간에 이렇게 그 데크 산책로 있는데 의자하고 이렇게 나무 탁자 같은 게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한 50대 중년 외국 남자분이 거기에 노트북 딱 갖다 놓고 마치 자기 사무실이냐 안에 앉아서 이렇게 뭔가 글 쓰고 작업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만 하죠. 거기 요즘 같은 계절에 딱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야 저거야말로 정말 멋진 워케이션이다. 1 더하기 휴가. 지금 시즌 지나시면 못하세요. 못하지. 목이 나와요. 하여튼 우리 박동원 부장님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우린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맞습니다. 네.